교도소의 육중한 철문이 등 뒤에서 닫히는 순간 이서연은 비로소 자유의 공기를, 그리고 동시에 지독한 막막함을 폐부 깊숙이 들이마셨다. 5년, 그녀의 삶에서 통째로 도려내진 시간이었다. 머릿속은 안개처럼 흐릿했고 그녀가 선명하게 기억하는 것은 5년 전 억울한 누명을 쓰고 법정에 섰던 그날의 절망뿐이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누구의 함정이었는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그녀의 손에 남은 것은 낡은 스케치북 한 권과 출소자에게 지급되는 몇 푼의 돈이 전부였다. 스케치북에는 그녀가 그렸다고는 믿기지 않는 천재적인 디자인들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 그림들은 마치 다른 사람의 작품처럼 낯설기만 했다. 서울역 근처의 허름한 여인숙에 겨우 잠자리를 구한 그녀는 텅 빈 눈으로 창밖에 분주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빛 전과자라는 낙인, 그리고 텅 빈 기억. 그녀의 미래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바로 그때 여인숙 앞으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멈춰 섰다. 날카로운 수트 차림의 남자가 내리더니 망설임 없이 그녀의 방문을 노크했다. 이서연 씨 되십니까? 누구시죠? 남자는 정중하게 명함 한 장을 내밀었다. 펜티스 그룹 비서실장 김민준. 대한민국 최고의 패션 그룹이었다. 저희 회장님께서 이서연 씨를 뵙고 싶어 하십니다. 의심과 호기심 속에서 서연은 남자를 따라 나섰다. 차는 서울의 심장부 강남의 가장 높은 빌딩으로 향했다. 펜티스 그룹의 본사였다. 그녀는 최고층 거대한 통유리 너머로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회장실로 안내되었다. 방 안은 거대하고 미니멀했으며 위압적일 정도로 고요했다. 그리고 그 공간의 중심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강태하였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고 있다가 서연이 들어서자 천천히 돌아섰다. 조각처럼 차가운 얼굴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눈. 그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완벽하게 빚어진 얼음 조각상 같았다. 앉으시죠, 이서연 씨. 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낮게 울렸다. 그는 서두 없이 마치 당연한 사업 제안을 하듯 입을 열었다. 1년간 내 아내 역할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계약 결혼입니다. 기간은 1년. 그 대가로 당신의 모든 빚을 청산하고 매달 1억 원의 급여를 지급하겠습니다. 거처 또한 이 건물 최상층 펜트하우스에서 제공합니다. 왜 하필 저죠?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에게는 5살짜리 딸이 있습니다. 이름은 강별. 태하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희미한 균열이 생기는 듯 했다. 아이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3년 전 제 아내가 죽은 사고 이후로 충격을 받아 실어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는 서류 한 장을 그녀 앞으로 밀었다. 이 아이의 엄마가 되어주시면 됩니다. 어떤 애정이나 육체적 관계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 딸에게 안정적인 엄마라는 존재가 되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서연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이 모든 것이 비현실적인 꿈 같았다. 전과자인 자신에게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총수가 이런 제안을 하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제가 거절한다면요. 당신 자유입니다. 하지만 이 문을 나서는 순간 당신은 다시 빚과 전과자라는 낙인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겁니다. 펜티스에서의 디자이너 경력 다시는 꿈꿀 수 없겠죠.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재능, 그녀의 절망, 그리고 그녀가 거부할 수 없으리라는 것까지. 그것은 제안이 아닌 협박이었다. 아이를 먼저 만나게 해주세요. 그녀의 마지막 저항이었다. 태아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펜트하우스로 향했다. 집은 모델하우스처럼 아름다웠지만 사람 사는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넓은 놀이방 한가운데 강별이라는 아이가 홀로 앉아 있었다. 값비싼 인형과 장난감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아이는 그 무엇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텅 빈 눈으로 허공만 응시하는 살아있는 인형 같았다. 보모가 아이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지만 아이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아이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슬픔과 연민이 솟구쳤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스케치북을 꺼내 조용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아이의 옆에 놓인 동화책 속 토끼 캐릭터였다. 사각거리는 연필 소리에 아이의 텅 비었던 눈동자가 처음으로 움직였다.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연의 스케치북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잠시 후 아이는 서연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아이의 눈이 거세게 흔들렸다. 텅 비어있던 눈동자의 놀라움 혼란, 그리고 이내 가슴 아픈 그리움이 차올랐다. 아이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다. 아이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아이는 비틀거리며 한 걸음 또 한 걸음 다가왔다. 그리고는 와락 서연의 목을 끌어안고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몇 년 동안 닫혀있던 아이의 입에서 마침내 터져나온 작은 목소리가 고요한 방을 울렸다. 엄마.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어른들이 숨을 멈췄다. 보모와 비서실장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서연은 온몸이 굳은 채 자신을 끌어안은 작은 생명체의 온기에 압도당했다.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슬픔과 폭풍 같은 애정이 그녀의 심장을 뒤흔들었다. 그리고 문께에 서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강태하. 그의 얼음 같던 가면이 아주 잠깐 무너져 내렸다. 그의 눈동자 속에서 고통과 희망, 그리고 자신이 던진 이 위험한 도박의 결과를 마주한 자의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이것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었다. 그가 지난 5년간 필사적으로 묻어두었던 과거의 문을 바로 저 여자가 그리고 저 아이가 다시 열어젖히고 있었다. 강태하의 펜트하우스는 하늘에 떠있는 섬과도 같았다. 사방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발 아래로 서울의 심장이 고동치는 것이 보였지만 그 어떤 소음도 이곳까지 닿지는 않았다. 완벽한 고요, 완벽한 고립. 이서연은 그 거대하고 차가운 공간 속에서 길을 잃은 유령처럼 맴돌았다. 그녀의 새로운 삶은 강별의 어머니라는 역할로 시작되었다. 아침이면 박집사라 불리는 무표정한 중년 여성이 그녀와 아이의 식사를 준비했고, 낮에는 보모가 아이를 돌봤다. 집안의 모든 사용인들은 그녀를 사모님이라 불렀지만 그 호칭에는 어떤 온기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를 고용주가 들여온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깨지기 쉬운 장식품처럼 대했다. 서연의 유일한 위안은 강별이었다. 아이는 그녀의 그림자처럼 곁을 맴돌았다. 말을 하지 않는 아이와의 소통은 오롯이 눈빛과 몸짓으로 이루어졌다. 서연은 자신의 낡은 스케치북을 꺼내 아이와 함께 그림을 그렸다. 그녀가 웃는 토끼를 그리면 아이는 그 옆에 작은 당근을 그려 넣었다. 그들은 그렇게 세상의 어떤 언어보다 더 깊은 그들만의 언어를 만들어 나갔다. 아이의 닫혔던 마음이 아주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펜트하우스의 실내 정원에서 다른 아이가 별의 고민형을 빼앗으려 했을 때였다. 늘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내어주던 아이가 처음으로 고개를 저으며 인형을 꽉 끌어안았다. 서연의 손을 잡은 작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것은 아주 작은 저항이었지만 서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진전처럼 보였다. 별의 무조건적인 애정은 서연의 마음속에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를 녹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계약을 단순히 돈을 위한 거래로만 생각할 수 없었다. 이 작고 상처받은 아이를 지켜주고 싶다는 진짜 엄마의 마음이 그녀 안에서 싹트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태아가 그녀에게 통보했다. 내일부터 팬티에스로 출근하시죠. 네, 계약의 일부입니다. 세간의 눈이 있으니 그럴듯한 대외 활동이 필요할 테니까요. 디자인팀의 주니어 디자이너로 발령 내놓았습니다.
그의 말투는 여전히 비즈니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다음 날 서연은 펜티스 그룹의 심장부 디자인 부서로 첫 출근을 했다. 부사장이 직접 그녀를 팀에 소개하자 사무실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다. 모두의 눈에 낙하산이라는 글자가 떠다녔다. 특히 그녀의 직속 상사가 된 모 팀장은 노골적으로 저기를 드러냈다. 그녀는 업계에서 실력으로 잔뼈가 굵은 베테랑이었고 실력 없는 배경을 경멸하는 사람이었다. 이서연 씨. 모 팀장이 산더미 같은 원단 샘플을 그녀의 책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신입인이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죠. 오늘 퇴근 전까지 지난 10년간의 모든 시즌별 원단 샘플을 재질과 색상별로 분류해서 정리해줘요. 그것은 하루 만에 끝내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양이었다. 명백한 괴롭힘이었다. 모 팀장은 중요한 회의마다 그녀를 의도적으로 배제했고 복도에서 마주칠 때면 투명인간 취급을 했다. 서연은 묵묵히 버텼다. 그녀에게 쏟아지는 모욕과 부당함은 그녀가 감옥에서 겪었던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원단 샘플을 정리했고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잡무를 완벽하게 처리해냈다. 그 모든 모습은 펜트하우스의 CCTV를 통해 강태에게 실시간으로 보고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서재에서 서연이 별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모습과 사무실에서 묵묵히 야근하는 모습을 번갈아 지켜보았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아이를 대하는 그녀의 모습에서는 계산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진심 어린 모성애가 느껴졌다. 직장에서의 억압을 견뎌내는 모습에서는 강인한 생명력이 엿보였다. 하지만 그는 의심을 거둘 수 없었다. 저 여자는 대체 누구인가? 왜 교도소에 갔으며 왜 하필 자신의 죽은 아내와 그토록 닮았는가? 그리고 왜 아내가 죽은 후 단 한마디도 하지 않던 딸이 저 낯선 여자를 엄마라고 부르는가? 그의 위험한 실험은 예상치 못한 결과들을 낳으며 그를 더욱 깊은 미궁 속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었다. 어느 늦은 밤 서연은 텅 빈 디자인실에 홀로 남아 있었다. 모 팀장이 던져준 또 다른 불가능한 과제를 끝내기 위해서였다. 모두가 퇴근한 사무실은 고요했고 그녀의 연필이 종이 위를 스치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그녀는 너무 지쳐 잠시 일을 멈추고 자신의 낡은 스케치북을 꺼냈다. 자신도 모르게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 그녀는 아름답고 복잡하며 슬픈 문양을 그리고 있었다. 그녀가 잃어버린 과거에서 온 본능과도 같은 습관이었다. 그 시각 자신의 집무실 모니터를 통해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강태하의 눈이 커졌다. 그가 숨을 멈췄다. 서연이 그리고 있는 그 문양, 그것은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었다. 그것은 5년 전 그가 자신의 진짜 아내 별의 진짜 엄마에게 선물했던 목걸이의 펜던트 디자인과 똑같았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가 직접 디자인했던 문양, 태하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의 계약 안에는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위험한 방식으로 그의 잊혀진 과거와 연결되어 있었다. 펜티스 그룹에 새로운 이사가 부임했다. 그의 이름은 최진혁. 강태하의 아버지인 강 회장이 아들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앉힌 그의 고종사촌이었다. 겉으로는 카리스마 넘치고 세련된 매너를 가졌지만 그의 눈에는 야망과 잔인함이 뱀처럼 서려 있었다. 그의 등장은 회사 전체에 미묘한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서연은 복도에서 우연을 가장하여 자신을 마주친 진혁과 맞닥뜨렸다. 그는 서연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행동했지만 그의 눈빛은 그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신입 디자이너라고 들었습니다. 이서연 씨.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디서 많이 뵌 얼굴인데 혹시 우리가 전에 만난 적 있던가요?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서 날카로운 통증과 함께 흐릿한 영상이 스쳐 지나갔다. 비웃는 남자의 얼굴, 그리고 차가운 빗소리.
그녀는 현기증을 느끼며 뒷걸음질 쳤다. 아니요,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이사님. 그날 저녁 디자인팀 전체 회식이 열렸다. 신임 이사 환영회라는 명목이었지만 분위기는 가시방석 같았다. 최진혁은 의도적으로 서연을 자신의 옆자리에 앉혔다. 그리고 그는 술잔을 채우며 교묘하게 그녀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서연 씨는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 끈기가 대단하다고 들었습니다. 그가 서연의 잔에 술을 따르며 말했다. 5년이라는 공백이 무색할 정도더군요. 웬만한 일에는 끄떡도 안 하시겠군요. 5년의 공백. 그는 명백히 그녀의 수감 생활을 암시하고 있었다. 주변의 동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서연은 모욕감에 얼굴이 굳었지만 술잔을 피하지 않았다. 진혁이 다시 한번 그녀에게 술을 강요하려던 순간이었다. 회식 장소의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강태하가 들어섰다. 그는 좀처럼 이런 자리에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 없었다. 모두가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나가던 길에 잠시 들렀습니다. 계속들 하시죠. 그의 시선은 곧장 서연에게 향해 있었다. 그는 진혁이 서연에게 뻗는 손과 그녀의 굳은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태아는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와 진혁이 서연에게 건네려던 술잔을 가로챘다. 그리고 오직 진혁만이 들을 수 있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 사람에게서 손 떼. 다시 한번 내 눈에 띄면 네가 가진 모든 걸 잃게 될 거다.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절대적인 힘을 가진 자의 선고였다. 최진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태아는 그 술잔을 단숨에 비운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리를 떴다. 회식 분위기는 싸늘하게 식어버렸고 진혁은 모욕감과 분노로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서연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 계약 남편인 강태하 회장이 왜 자신을 위해 직접 나선 것일까? 그의 입에서 나온 내 사람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것은 계약의 경계를 아득히 넘어선 강렬한 소유욕과 보호 본능을 담고 있었다. 그 시각 회식 장소를 나온 태아는 자신의 차 안에서 분노를 사귀고 있었다. 그의 손은 운전대를 부서져라 쥐고 있었다. 감히 최진혁 따위가 그녀를 건드리다니. 그는 서연을 관찰하고 시험해야만 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녀를 보호하고 있었다. 이 실험은 통제불능 상태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녀를 향한 감정은 이제 위험한 약점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스케치북에 그렸던 목걸이 디자인을 떠올렸다. 그 과거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최진혁이었다. 그녀가 모든 것을 기억해낼 때까지 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녀를 지켜야만 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발코니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오늘 밤의 일들을 되짚었다. 최진혁의 위협적인 익숙함, 그리고 강태하의 맹렬한 보호. 그녀는 자신이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가슴을 어루만졌다. 잊혀진 과거의 상처가 유령처럼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의 잃어버린 과거는 위험한 장소였고 그 두 남자는 모두 그 과거의 일부였다. 이제 질문은 단순히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었다. 나는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였다. 펜티스 그룹 창립 30주년 기념 컬렉션. 그것은 단순한 신제품 발표회가 아니었다. 그룹의 미래를 걸고 전 세계 패션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거대한 프로젝트였다. 사내 공모전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 프로젝트의 총괄 디자이너가 된다는 것은 펜티스 그룹 내에서 최고의 명예와 권력을 거머쥐는 것을 의미했다. 모 팀장은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이서연이라는 눈엣가시를 이 경쟁에서 완벽하게 배제할 계획을 세웠다. 이서연 씨. 모 팀장은 서연에게 가장 부차적이고 중요하지 않은 업무를 던져주었다.
이번 컬렉션의 메인은 의상이니 서연 씨는 액세서리 라인을 맡아줘요. 특히 이번 컬렉션의 상징이 될 주얼리 피스 하나만 집중적으로 디자인해 보도록. 그것은 명백한 모욕이자 따돌림이었다. 컬렉션의 중심에서 그녀를 밀어내고 구석에서 장신구나 만지작거리라는 무언의 압력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불평 없이 그 임무를 받아들였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책상에 앉아 연필을 들었다. 무엇을 그려야 할까? 펜티스 그룹의 30년 역사, 그 영광과 미래.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손은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무아지경에 빠져들었다. 의식적인 생각이 아닌 그녀의 영혼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본능이 손을 이끄는 듯했다. 그녀의 손끝에서 불꽃 속에서 날갯짓하는 봉황과 그 봉황이 품에 안은 작은 별의 형상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너무나도 익숙하고 그리운 문양이었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서 잊혔던 기억의 한 조각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고요한 한옥의 작업실, 창호지 너머로 들어오는 부드러운 햇살, 그리고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주던 주름지고 따뜻한 손. 서연아, 인자한 목소리의 노인이 말했다. 이 봉황은 너 자신이다. 어떤 재앙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다시 태어나는 불멸의 상징이지. 그리고 이 별은 네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의미한단다. 가장 소중한 것이요. 그래, 너의 별이다. 서연 씨, 이서연 씨. 동료의 목소리에 그녀는 꿈에서 깨어난 듯 화들짝 놀랐다. 그녀의 임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스케치북 위에는 방금 전 기억 속에서 보았던 봉황과 별의 디자인이 완벽하게 그려져 있었다. 임 사부님. 그녀는 스승의 얼굴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를 언제 어디서 만났는지 그 소중한 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프레젠테이션 당일 모 팀장의 팀이 먼저 발표를 했다. 유행을 따르는 흠잡을 데 없이 세련된 디자인이었지만 영혼이 없었다. 다음은 서연의 차례였다. 그녀가 단상에 올라 스크린에 단 한 장의 디자인을 띄웠을 때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다. 그것은 단순히 목걸이 디자인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완결된 예술 작품이자 강렬한 서사를 담고 있는 상징이었다. 이 디자인의 이름은 별을 품은 불사조입니다. 서연은 기억 속 스승의 목소리를 빌려 그 디자인에 담긴 철학을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역경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 그리고 그 생명의 근원이 되는 소중한 존재에 대한 헌사. 그녀의 설명은 단순한 디자인 발표가 아니라 한편의 시와도 같았다. 회의실 가장 상석에 앉아있던 강태하의 얼굴이 굳어졌다. 스크린 속의 저 디자인. 그것은 5년 전 그가 직접 임사부에게 의뢰하여 곧 태어날 자신의 딸, 별과 그녀의 어머니를 위해 만들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목걸이 디자인이었다. 그녀의 강인함을 상징하는 봉황, 그리고 그들의 딸을 상징하는 별. 그는 그 목걸이가 5년 전에 그 끔찍한 사고와 함께 영원히 사라졌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그 비밀스러운 디자인이 자신의 계약 아내인 이서연의 입을 통해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결과는 만장일치였다. 서연의 디자인은 30주년 기념 컬렉션의 메인 테마로 선정되었고 그녀는 프로젝트의 총괄 팀장으로 파격적으로 승진했다. 모 팀장은 모두의 앞에서 굴욕감에 얼굴을 붉혔다. 그날 오후 태하는 서연을 자신의 집무실로 호출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차가운 무관심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그녀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려는 듯한 강렬하고 집요한 시선이 있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별을 품은 불사조의 렌더링 이미지를 올려놓았다. 이 디자인. 그의 목소리는 감정을 억누르느라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다. 어디서 본 겁니까? 솔직하게 말해요. 서연은 그의 강렬한 태도에 당황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저 꿈에서 본 것 같습니다. 스승님과 함께 작업실에 있었던 그녀는 자신이 경험했던 흐릿한 기억의 조각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녀의 말을 듣는 동안 태하의 표정은 의심에서 충격으로, 그리고 이내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깨달음으로 변해갔다. 임사부의 최고의 제자. 임사부와 함께 이 디자인을 공동으로 창작했던 유일한 사람. 그가 사랑했던 여자. 그리고 그가 죽었다고 믿었던 그의 아내. 그는 그녀를 잃어버린 자신의 아내를 알아보지 못하고 낯선 여자로 계약의 대상으로 대했던 것이다. 그는 그녀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입술이 달싹였지만 차마 그녀의 진짜 이름을 부를 수는 없었다. 그의 계약과 심장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거대한 벽이 그 순간 산산조각 나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펜티스 그룹 창립 30주년 기념 컬렉션의 총괄 팀장으로서 이서연의 나날은 눈콧들 새 없이 바빴다. 그녀는 잃어버린 5년의 공백을 메우려는 듯 열정적으로 일에 몰두했다. 그런 그녀의 모습을 강태하는 복잡한 심경으로 지켜보았다. 그녀가 바로 자신이 죽었다고 믿었던 아내라는 사실을 깨달은 후 그는 혼란스러웠다. 그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그녀의 기억 상실이 과거의 충격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하는 유일한 방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차마 입을 뗄 수가 없었다. 그들의 위태로운 평화는 새로운 인물의 등장으로 산산조각 났다. 최수진. 최진혁의 여동생이자 강태하의 어린 시절 친구.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톱모델. 그녀는 펜티스 30주년 기념쇼의 메인 모델로 화려하게 귀국했다. 공항은 그녀를 맞이하는 취재진과 팬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그녀는 대중에게는 천사처럼 상냥하게 미소 지었지만 그 아름다운 얼굴 뒤에는 강한 소유욕과 질투심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공항에서 곧장 펜티스 그룹 본사 태하의 집무실로 향했다. 태하 오빠. 그녀는 반갑게 그를 부르며 들어서다 회의 테이블에 앉아있는 서연을 발견하고 순간 표정이 굳었다. 어머, 누구신지 손님 와 계신 줄 몰랐네. 인사해요. 이번 기념 컬렉션의 총괄 팀장이자 내 아내 이서연 씨요. 태하가 담담하게 소개했다. 수진의 눈에 순간 스치는 질투의 불꽃을 서연은 놓치지 않았다. 아, 이분이 그 소문의 새언니구나. 반가워요, 새언니. 그녀는 악수를 청하며 서연의 손을 잡았지만 그 손에서는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태하 오빠, 취향이 좀 변했네. 예전엔 이런 미스터리한 스타일은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박혀 있었다. 그날 밤 수진은 오빠인 최진혁을 만났다. 그 여자 대체 정체가 뭐야? 수진이 분노를 터뜨렸다.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데 감히 태하 오빠 옆자리를 차지해. 진혁은 굴욕감에 일그러진 얼굴로 서연의 과거 그녀가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사실과 태하와의 기묘한 계약 결혼에 대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수진의 눈이 반짝였다. 그렇다면 얘기가 쉽지. 그녀가 비열하게 웃었다. 오빠는 펜티스를 되찾고 나는 태하 오빠를 되찾는 거야. 그 여자만 사라지면 돼. 그들의 첫 번째 음모는 스캔들을 만드는 것이었다. 진혁은 가짜 사업 미팅을 핑계로 서연에게 만남을 요청했다. 서연은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속 장소인 호텔 카페로 나갔다. 그곳에는 이미 수진이 매수한 파파라치들이 잠복해 있었다. 진혁은 의도적으로 서연을 도발했다. 서연아,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넌 여전히 날 자극하는군. 태하 형님은 만족시켜주나. 닥쳐. 화내는 모습도 아름다워. 그가 서연의 손목을 거칠게 붙잡는 순간 파파라치의 카메라 플래시가 어둠 속에서 터졌다. 다음 날 아침 인터넷 연예 뉴스는 그들의 사진으로 도배되었다. 펜티스 그룹 강태하 회장의 아내 전 남친과 호텔에서 밀회한 기사에는 그녀가 전과자라는 사실까지 적나라하게 폭로되어 있었다.
스캔들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고 펜티스 그룹의 주가까지 흔들렸다. 태아는 사무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다. 그의 이성은 이것이 진혁의 비열한 함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자신이 잃어버렸던 바로 그 여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과거의 트라우마 배신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고개를 들었다. 사진 속의 그녀 그리고 진혁과의 과거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녀의 모습이 겹쳐지며 그의 마음에 아주 작은 의심의 균열이 생겼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사진, 어떻게 된 겁니까? 태아가 차갑게 물었다. 함정이에요. 최진혁 이사가 일부러. 그럼 당신과 최진혁은 과거에 무슨 관계였지?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기억나지 않아요. 정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요. 그녀의 절박한 외침은 태아의 귀에는 변명처럼 들렸다. 당신을 믿고 싶지만 당신은 내게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군. 태아의 목소리는 다시 차가운 CEO의 그것으로 돌아가 있었다. 당신의 과거를 스스로 증명하기 전까지는 어떤 변명도 믿을 수 없어. 그들 사이에 다시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졌다. 빌런들의 계획대로 그들이 쌓아 올리기 시작했던 연약한 신뢰는 산산조각 났다. 집안의 냉랭한 기운을 느낀 별이는 다시 입을 닫고 서연의 곁을 맴돌기만 했다. 서연은 거대한 펜트하우스 자신의 방에 홀로 남겨졌다. 다시 혼자가 되었다. 태아는 서재에 틀어박혀 스캔들 사진을 노려보며 분노와 의심 속에서 밤을 지새웠다. 악마들은 감정전쟁의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했다. 그들은 성공적으로 두 사람의 잊혀진 과거를 그들을 겨누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로 바꾸어 놓았다.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시베리아의 겨울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강태하와 이서연은 투명한 벽을 사이에 둔 채 서로에게 최소한의 예의만을 지키는 유령처럼 집안을 맴돌았다. 그들보다 더 고통받는 것은 작은 아이 강별이었다. 아이는 어른들 사이에 냉랭한 기류를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아이는 다시 그림을 그리지 않았고 말수가 더 줄었으며 밤마다 악몽을 꾸는 듯 칭걸거렸다. 변화의 계기는 별의 생일이었다. 아침 식사 자리 박 집사가 정성껏 차린 미역국과 생일 음식을 앞에 두고도 아이는 숟가락을 들지 않았다. 태아가 아무리 다정하게 달래도 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서연의 옷자락만 꽉 붙잡을 뿐이었다. 아이의 겁에 질린 눈동자는 태아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자신의 어리석은 의심과 냉정함이 결국 가장 소중한 딸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멈춰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하게 말했다. 준비하죠. 나갈 겁니다. 그가 차를 몰아 도착한 곳은 서울 근교의 바다가 보이는 한적한 수목원이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세월의 흔적이 깃든 나무들과 이름 모를 야생화들이 평화롭게 어우러진 비밀의 정원 같은 곳이었다. 수목원에 들어서는 순간 서연은 강렬한 기시감에 휩싸였다. 모든 풍경이 공기의 냄새마저도 낯설지 않았다. 그녀는 홀린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려 숲속 오솔길을 따라 걸었다. 길의 끝에는 희귀한 난초들로 가득 찬 작은 유리 온실이 있었다. 태아가 어느새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서 있었다. 그는 유리병 너머에 하얀 호접란을 바라보며 아주 오랜만에 깊은 슬픔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별이 엄마가 가장 좋아하던 곳입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그녀에게 꺼내놓았다. 그 사람이 이 난초를 보면서 약속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매년 생일마다 이곳에 와서 가족 사진을 찍자고. 첫 번째 생일 선물은 이 온실을 통째로 선물하는 거라고 했죠. 그의 목소리에는 좀처럼 드러내지 않았던 진한 그리움과 상실감이 묻어 있었다. 그의 말 온실 안의 습한 공기, 그리고 난초의 향기. 그 모든 것이 방아쇠가 되어 서연의 머릿속에 잠겨있던 기억의 수문을 열어젖혔다. 쨍하는 이명과 함께 강력하고 선명한 영상이
그녀의 뇌리를 덮쳤다. 햇살이 쏟아지는 바로 이 온실. 젊은 시절의 자기 자신이 얼굴이 흐릿한 한 남자와 손을 잡고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었다. 약속해요, 태아 씨. 우리 별이랑 매년 여기 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로 만들어주기로. 태아 씨.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기억 속에서처럼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충격과 혼란에 빠진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방금 전 자신의 기억 속에서 그녀는 분명 강태아의 이름을 불렀다. 그 공유된 순간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얼음벽이 완전히 녹아내렸다. 태아는 그녀의 눈에서 진정한 혼란과 고통을 보았다. 그녀는 연기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 역시 이 거대한 미스터리의 피해자였다. 서연은 그의 눈에서 깊은 슬픔을 보았다. 자신들을 갈라놓았던 의심은 이제 함께 풀어야 할 고통스러운 수수께끼로 변해 있었다. 태아가 천천히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번에 그녀는 피하지 않았다. 그날 오후 그들은 수목원 근처에 바닷가를 걸었다. 붉게 물든 저녁 노을 아래 별이는 처음으로 두 사람의 가운데에서 양손을 꼭 잡고 걸었다. 아이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다. 그들 사이의 균열은 아물었다. 이제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계약이나 의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서히 그리고 고통스럽게 빛속으로 드러나고 있는 공유된 과거의 조각들이었다. 그들은 아직 모든 것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계약으로 맺어진 가짜 부부가 아니라 잃어버린 운명으로 묶인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적들이 그들을 갈라놓기 위해 던졌던 돌멩이는 오히려 그들을 그 어느 때보다 더 단단하게 묶어주는 쐐기가 되어버렸다. 서울은 거대하고 화려하며 외로운 도시였다. 황토마을의 흙먼지 대신 아스팔트 위로 자동차 불빛이 강물처럼 흘렀고 밤하늘의 별 대신 마천루의 인공적인 빛이 어둠을 밝혔다. 최진우가 마련해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는 민서가 평생 꿈꿔본 적 없는 호사스러운 공간이었다. 그녀와 유나 그리고 시어머니는 마치 다른 세상의 불시착한 이방인들 같았다. 하지만 그들은 빠르게 새로운 삶에 적응해 나갔다. 시어머니는 국내 최고의 재활병원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으며 굳어있던 다리에 조금씩 감각이 돌아오는 기적을 경험했다. 유나는 난생 처음 유치원에 갔고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배우며 잃어버렸던 아이의 웃음을 되찾았다. 민서는 국립과학연구원의 자료관리실에 행정직으로 취직했다. 그것은 그녀의 전공과는 무관한 단순한 일이었지만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벌고 가족을 책임질 수 있다는 사실에 그녀는 하루하루 감사했다. 최진호는 바쁜 연구 일정 속에서도 틈틈이 그들을 찾았다. 그는 더 이상 차가운 과학자만은 아니었다. 그는 유나에게는 다정한 삼촌이었고 민서에게는 든든한 보호자였다. 그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장난을 치다가도 민서가 겪는 사소한 어려움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챙겨주었다. 연구실에서 그는 유나의 특별한 능력을 조심스럽게 관찰했다. 그는 아이를 실험 대상으로 대하지 않았다. 대신 놀이와 교감을 통해 유나와 검은 돌 사이의 상호작용을 연구했다. 유나가 행복하고 안정된 상태일 때 돌의 에너지가 가장 긍정적으로 활성화된다는 것을 발견한 그는 아이의 행복을 연구의 최우선 순위로 삼았다. 민서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그에 대한 경계심을 완전히 허물고 깊은 신뢰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들의 관계는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변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진우는 야근하는 민서를 위해 저녁 식사를 사들고 연구소 자료실로 찾아왔다. 텅 빈 자료실 높은 서가 사이로 쏟아지는 희미한 달빛 아래 그들은 샌드위치를 나누어 먹으며 처음으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릴 때부터 세상은 온통 풀어야 할 문제와 공식으로 가득 찬 곳이었어요. 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사람의 감정이라는 변수는 내게 너무 어렵고 비과학적인 미지수였죠.
그래서 늘 혼자였습니다. 박사님은 외로웠군요. 민서가 조용히 말했다. 외롭다는 감정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살았죠. 당신과 유나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의 솔직한 고백에 민서의 심장이 작게 파문을 일으켰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남편을 잃은 슬픈 마을 사람들의 냉대, 그리고 유나를 만나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던 순간들. 그들의 대화는 깊어졌고 그들은 서로의 상처와 고독을 보았다. 그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연구원과 연구 대상의 보호자가 아니었다. 서로의 영혼을 위로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였다. 진우가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겨주었을 때 그 작은 접촉만으로도 두 사람 사이에는 찌릿한 전류가 흘렀다. 하지만 그들이 서울에서 새로운 희망을 키워나가는 동안 황토마을에서 쫓겨난 어둠의 그림자 역시 서울의 가장 후미진 곳에서 증오를 키우고 있었다. 박소희와 김씨 아줌마의 삶은 비참했다. 그들은 서울의 가장 가난한 달동네 좁고 곰팡내 나는 단칸방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민서를 향한 원망과 질투가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다. 어느 날 소희는 길거리 가판대에서 파는 싸구려 주간지를 통해 기적의 소녀와 운석에 대한 기사를 읽게 되었다. 황토마을 차민서, 그리고 유나의 이야기였다. 기사에는 그들이 서울의 한 연구소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다는 내용까지 실려 있었다. 소희는 미친 듯이 웃었다. 그리고 울었다. 자신이 누려야 할 모든 것을 빼앗아간 차민서가 서울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참을 수 없었다. 찾아야 해. 반드시 찾아서 내 모든 걸 되찾고 말 거야. 그녀는 악귀처럼 민서의 행방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유나가 다니는 유치원을 알아냈다. 며칠 후 소희는 유치원 근처 전봇대 뒤에 숨어 아이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잠시 후 유나가 다른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나오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아이를 마중 나온 민서가 환한 미소로 아이를 끌어안았다. 그들 옆에는 값비싼 외제차에 기댄 채 그들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는 최진우가 서 있었다. 완벽하게 행복하고 단란한 가족의 모습. 그 광경은 소희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그녀의 눈에 사리가 이글거렸다. 저 행복을 내가 반드시 부숴버릴 것이다. 그날 저녁, 민서의 아파트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민서와 유나 그리고 휠체어에서 일어나 이제는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된 시어머니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최진우도 그들과 함께였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하지만 그 행복을 아파트 건너편 어두운 골목길에서 한 여자가 지켜보고 있었다. 비를 맞은 채 헬쑥한 얼굴과 광기 어린 눈으로. 박소희였다. 그녀는 민서의 집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을 노려보며 복수를 맹세하고 있었다. 황토마을에서 남겨두고 왔다고 생각했던 악몽이 이제 서울의 심장부에서 그들을 덮치기 위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최진우의 세상은 논리와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었다. 하지만 차민서와 유나 두 사람은 그의 세상에 들어와 모든 공식을 뒤흔드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되었다. 특히 유나 아이는 그에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다. 아이의 특수한 능력뿐만이 아니었다. 아이를 볼 때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련하고 희미한 무언가가 그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기시감, 지식간. 늦은 밤 그는 자신의 개인 연구실에서 유나의 유전자 샘플을 분석하고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아이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마음속의 불편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함이었다. 그는 연구소의 비공개 인물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유나의 유전자 프로필을 대조하기 시작했다. 몇 시간의 분석 끝에 모니터 화면에 붉은 경고창이 떴다. 일치 항목 발견. 진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화면에 나타난 이름은 강유나,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은 강민준 박사. 상태 5년 전 KS 바이오닉스 연구소 폭발 사고로
사망 추정. 진우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강민준. 그의 유일한 친구이자 가장 치열했던 라이벌. 5년 전 대한민국 과학계를 뒤흔들었던 비극적인 사고로 아내와 어린 딸과 함께 목숨을 잃었던 비운의 천재. 진우의 머릿속에 과거의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대학 시절 밤을 새워가며 논쟁을 벌이던 젊은 날의 두 천재. 그리고 민준의 연구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환하게 웃는 아내와 갓난아기 유나의 사진. 진우야, 이 아이가 내 우주야. 민준은 딸의 사진을 보며 그렇게 말했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사고 기록을 다시 열람했다. KS 바이오닉스 폭발 사고. 당시에는 단순한 가스 누출 사고로 종결되었지만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사고 직후 그들의 가장 큰 경쟁사였던 태림 산업이 민준이 연구하던 것과 놀랍도록 유사한 기술을 발표하며 시장을 독점했다. 그리고 유나가 발견된 황토마을의 그 산은 강민준이 비밀리에 개인 연구시설을 지으려 했던 바로 그 장소였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유나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아이가 발견한 그 운석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민준의 잃어버린 연구의 흔적일지도 몰랐다. 아이는 이제 단순한 기적의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거대한 기업 범죄의 유일한 생존자이자 살아있는 증거였다. 그리고 그만큼 위험한 표적이기도 했다. 한편 대한민국 어느 외딴 산속의 허름한 오두막. 얼굴에 깊은 흉터가 남은 한 남자가 낡은 노트북으로 인터넷 뉴스를 보고 있었다. 강민준이었다. 5년 전 그는 태림 산업이 꾸민 폭발 사고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하지만 그는 아내와 딸을 잃었고 자신 역시 세상에서 죽은 사람이 되어 복수를 위한 기나긴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우연히 황토마을의 기적이라는 제목의 작은 인터넷 기사를 클릭했다. 그리고 기사 속 사진에서 검은 돌을 껴안고 있는 작은 여자아이를 보는 순간 그의 세상이 멈췄다. 유나야. 그의 입에서 쉰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눈물이 흉터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의 딸, 그의 우주가 살아있었다. 그가 숨어 살던 이유는 복수를 위해서였지만 이제 모든 것이 바뀌었다. 딸이 세상에 알려진 이상 아이는 위험에 처할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 있을 수 없었다. 그는 가방을 챙겼다. 딸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그는 5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갈 준비를 했다. 다시 서울. 진우는 깊은 고뇌에 빠졌다. 이 사실을 민서에게 알려야 하는가? 이제 막 평온을 찾기 시작한 그녀의 삶을 다시 한번 거대한 폭풍 속으로 밀어 넣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그는 망설였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태림 산업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더 확보하고 유나의 안전을 완벽하게 보장할 수 있을 때 그때 모든 것을 밝혀야 했다. 그는 즉시 민서의 아파트와 유나의 유치원 주변의 경호를 몇 배로 강화하라는 비밀 지시를 내렸다. 그날 밤 운명의 톱니바퀴는 각기 다른 장소에서 같은 목표를 향해 소리 없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민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다. 진우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태림 산업의 거대한 비리 네트워크를 보여주는 복잡한 관계도를 그리고 있었다. 그의 눈은 차가운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그리고 서울로 향하는 밤 기차 안 강민주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어둠을 바라보며 딸을 되찾겠다는 아버지의 맹렬한 의지를 다지고 있었다. 흩어져 있던 모든 이야기의 실들이 이제 하나의 지점을 향해 피할 수 없는 하는 폭발적인 충돌을 예고하며 맹렬하게 달려오고 있었다. 박소희와 김씨 아줌마에게 남은 것은 아기뿐이었다. 서울의 비참한 단칸방에서 그들은 마지막 발악과도 같은 계획을 세웠다.
그들의 불행의 근원인 차민서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기로. 바로 유나였다. 다음 날 오후 유치원이 끝날 시간, 아이들의 제잘거림과 엄마를 부르는 소리로 가득한 교문 앞에서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박소희가 유나에게 접근했다. 유나야, 엄마 친구야. 엄마가 아파서 대신 데리러 오셨어. 같이 가자. 유나는 잠시 경계했지만 엄마 친구라는 말에 의심 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잠시 한눈을 팔았던 유치원 교사가 뒤늦게 아이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아이를 태우고 사라진 뒤였다. 차민서는 연구소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기계로 변조된 소름 끼치는 박소희의 목소리였다. 차민서, 내 딸은 내가 데리고 있다. 살리고 싶으면 현금 10억 원과 그 운석을 가지고 와. 경찰에 알리는 순간 내 딸의 목숨은 없어. 민서의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리고 최진우가 들어왔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공포에 질린 눈을 보고 그는 즉시 모든 것이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진우의 개인 통제실. 거대한 스크린에는 서울의 위성지도와 복잡한 데이터들이 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5년의 세월과 고통이 얼굴에 깊게 새겨진 한 남자 강민준이 서 있었다. 딸이 납치되었다는 소식은 그를 어둠 속에서 세상 밖으로 완전히 끌어냈다. 한때는 친구이자 라이벌이었던 두 천재 과학자는 이제 아이를 구출해야 한다는 단 하나의 목표 아래 긴장된 동맹을 맺었다. 박소희는 극도로 이기적이고 궁지에 몰리면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인물입니다. 민준이 핏발 선 눈으로 말했다. 놈들은 멀리 가지 못했을 겁니다.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고립된 장소를 선호하겠죠. 버려진 공장이나 창고 같은 곳. 위성 열감지 스캐너를 돌리고 서울 외곽의 모든 통신 기록을 추적해. 진우가 팀원들에게 냉철하게 지시했다. 유나의 외투에 넣어둔 초소형 GPS 추적기의 마지막 신호는 인천항 근처입니다. 범위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전문 지식은 완벽한 시너지를 이루었다. 민주는 범죄자의 심리를 지누는 최첨단 기술을 이용했다. 마침내 그들은 인천항 근처에 버려진 화학 약품 창고를 용의 장소로 특정했다. 진우의 최정예 보안팀이 소리 없이 현장으로 출동했다. 그 시각 어둡고 축축한 창고 안. 유나는 의자에 묶인 채 울고 있었다. 소희와 김씨 아줌마는 돈 가방을 앞에 두고 초조하게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약속된 시간에 민서가 홀로 창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한 손에는 돈이 든 것으로 보이는 거대한 가방이, 다른 한 손에는 검은 돌이 들려 있었다. 유나를 돌려주어요. 돈부터 확인해야지. 소희가 가방을 향해 다가가던 순간 그녀는 이 거래가 끝나면 자신들이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경찰이 들이닥칠 터였다. 궁지에 몰린 그녀의 눈에 광기가 번뜩였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유나에게 달려들어 아이의 목에 날카로운 칼을 겨누었다. 움직이면 이 아이부터 죽일 거야. 다 같이 죽는 거야. 바로 그때 창고의 정문과 후문이 동시에 열리며 최진우와 강민준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의 뒤로는 중무장한 보안팀이 창고를 완벽하게 포위하고 있었다. 소희야, 그만하거라. 민준이 딸을 인질로 잡은 여자를 향해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원하는 건 돈이잖나. 아이는 죄가 없어. 그는 심리학을 이용해 소희의 주의를 자신에게로 끌었다. 소희가 민준과 대치하는 바로 그 순간 진우는 소리 없이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창고 2층 어둠 속에서 픽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날아왔다. 진우의 팀 소속 저격수가 쏜 비살상용 마취총이었다. 마취침은 정확하게 소희가 칼을 쥔 손목에 명중했다. 쨍그랑 소희의 손에서 칼이 떨어지는 것과 동시에 섬광탄이 터지며 보안팀이 창고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모든 것은 순식간에 일어났다.
유나는 안전하게 구출되었고 소희와 김씨 아줌마는 저항할 틈도 없이 제압되었다. 그들이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는 순간 창고 입구로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박소희와 김씨 아줌마에게 방화납치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그리고 또 다른 팀은 옆에서 망연자실하게 서 있던 태림산업의 회장에게 다가갔다. 그는 강민준 박사의 증언과 JBBA 그룹이 제공한 증거를 토대로 5년 전 KS 바이오닉스 연구소 폭발 사고의 주범 및 연구기술 절도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 거대한 기업 범죄의 추악한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모든 혼란이 끝나고 창고에는 고요함이 찾아왔다. 유나는 울면서 두 사람의 품으로 달려갔다. 한 명은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 강민준, 다른 한 명은 자신을 길러준 어머니 차민서. 아이는 두 사람의 품에 안겨 비로소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최진호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정의를 실현했고 흩어졌던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해주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쩌면 그는 자신과 민서 사이에 새로운 거리감을 만들어 버렸는지도 몰랐다. 모든 외부의 적은 사라졌다. 하지만 그들의 미래라는 마지막 질문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뒤 서울의 하늘은 눈부시게 맑았다. 박소희와 김씨 아줌마를 비롯한 모든 범죄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다. 황토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정부의 지원으로 가뭄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관계시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강지욱의 저택정원. 따스한 봄 햇살 아래 조금은 어색하지만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휠체어에서 일어나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된 시어머니가 인자한 미소로 손주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유나는 5년 만에 되찾은 아빠 강민준의 손을 잡고 정원을 뛰어다니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차민서와 최진우가 나란히 서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것은 상처 입은 영혼들이 조심스럽게 만들어가는 새로운 가족의 모습이었다. 어느 날 오후 강민준이 민서를 따로 불러냈다. 그는 깊은 고마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차민서 씨, 당신은 내 딸의 생명의 은인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은인입니다.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아닙니다, 박사님. 유나는 제게도 딸인걸요.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어려운 결심을 한 듯 입을 열었다. 유나를 위해서 우리 결혼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민서는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물론 사랑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아이에게 안정적인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당신과 나, 그리고 유나. 우리는 이미 가족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의 제안은 지극히 논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한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제안이었다. 민서는 그의 진심에 감동했지만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깨달았다. 그녀는 존경하는 한 남자 강민준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녀의 심장은 다른 한 남자를 향해 뛰고 있었다. 불타는 집 속에서 자신을 구해내던 그의 강인한 팔을 서툰 위로를 건네던 그의 따뜻한 눈빛을, 그리고 자신을 향한 그의 조용한 사랑을. 박사님은 제게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그리고 유나의 훌륭한 아버님이시죠. 민서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그때 테라스에서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최진우가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감정을 숨기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 그는 희망과 불안이 뒤섞인 눈으로 민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마음을 그가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진심을 고백했다. 차민서 씨, 당신의 마음이 향하는 곳이 저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민서의 앞에 서서 그녀의 두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나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서는 자신의 인생을 바꾼 두 명의 비범한 남자 사이에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마음을 선택했다. 그녀는 진우를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 눈부시게 진심으로 환하게 미소 지었다. 네, 진우 씨, 기꺼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강민준의 얼굴에 씁쓸함 대신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진정한 행복을 찾은 딸의 엄마를 보며 진심으로 그녀를 축복했다. 그는 진우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앞으로 우리 유나 잘 부탁하네. 두 남자의 손이 굳게 맞잡혔다. 그것은 피로 맺어지지는 않았지만 사랑과 신뢰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알리는 약속이었다. 1년 후 봄.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공원. 눈부신 햇살 아래 행복한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차민서와 최진우는 돗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옆에는 갓 태어난 아기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유나가 아빠 강민준과 함께 즐겁게 연을 날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모습을 이제는 건강하게 지팡이 없이도 걷는 시어머니가 흐뭇한 미소로 지켜보고 있었다. 과거의 상처는 희미한 흉터로 남았지만 그들의 새로운 삶을 가득 채운 사랑의 빛 아래에서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진우가 잠든 아기의 뺨을 쓰다듬으며 민서의 어깨에 기댔다. 후회하지 않소. 민서는 남편을 뛰노는 유나와 민준을, 그리고 행복하게 웃는 시어머니를 차례로 둘러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상의 모든 평화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속삭였다. 아니요, 단 하나도.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았다. 굳게 깍지 낀 손, 지독한 가뭄과 화마를 이겨내고 마침내 그들만의 풍요로운 땅에 뿌리내린 사랑이었다. 그들의 앞에는 상처를 보듬고 함께 만들어갈 눈부신 내일이 펼쳐져 있었다.